과잉 행동이 있다는 거는 열이 많다라고 봅니다. 열이 있으면 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죠. 부글부글 끓고. 그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이 과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한의학적으로는 음이 부족하고 열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과도한 열을 식혀주면 아이가 좀 차분해집니다. 그 얌전한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머리로 맑은 기운을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 ADHD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의심되는데 언제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만 2세밖에 안 됐는데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ADHD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ADHD 진단은 조기 진단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 치료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게 ADHD라서 그런 건지 어려서 그런 건지 이걸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저는 보통 만 6세 정도가 됐었을 때 진단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 6세면은 보통 우리 나이로 7살에서 8살인데 8살에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우리 나이로 한 7살 정도. 왜냐면은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뭔가 아이한테 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치료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 우리 나이로 7살 그리고 만 6세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진단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되면 너무 일찍 하실 필요는 없지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어렸으니까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당한 연령이 되면은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ADHD 권유하시는 치료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는데 저는 뭐 한의사니까 주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의사라고 해서 어떤 뭐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잉행동 충동이 있는 그런 어린 학생들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지적이 있거나 뭐 수업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럴 적에 약을 복용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이제 좀 차분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있는데 물론 또 약물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을 거고요. 한방 치료를 본다면은 일단 한약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이 도움이 되냐면은 결국 ADHD 아동은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전두엽이 발달이 돼서 뇌가 성숙이 돼야 자기 행동을 조절하면서 집중을 유지하고 과잉행동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뇌를 발달시켜준다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도 마땅한 처방이 없습니다. 근데 한의학에는 재밌게도 그런 처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소화편에 뭐 어지 행지 그래서 어지는 말이 늦은 거, 행지는 걸음이 늦은 건데 옛날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 뇌의 발달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럴 적에 어떤 처방을 쓴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 콩팥, 신장의 선천적인 기운, 내가 태어날 때 받은 기운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신장의 기운이 뇌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의 기운을 보강을 하는 게 뇌를 발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육미저항탕 같은 이제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에서 이런 실험도 많이 돼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흰 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가라든가 발달이 늦은 아이들한테 약을 썼었을 때 대저군에 비해서 말이나 걸음이 향상된 속도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이런 실험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좋은 약인데 뭐 이런 같은 경우 처방을 한다든가 함으로 해서 일단 뇌를 발달시켜 준다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이 있다는 거는 열이 많다라고 봅니다. 열이 있으면 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죠. 부글부글 끓고 옥수수도 열을 가면 튀면서 팝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이 과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열이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음이 부족하고 열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열의 기운, 과도한 열을 식혀주면 아이가 좀 차분해집니다. 그 얌전한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머리로 맑은 기운을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제 승청, 맑은 기운을 위로 상승시킨다. 그래서 승청이라고도 하고 승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도 짧고 잘 안 먹고 마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한의학에서 맑은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머리를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소화기관 비위입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을 잘 도와주고 맑은 기운을 위로 올리면은 집중력이 실제로 이제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아이가 과잉행동 충동이 있느냐 또는 주의력만 약하냐 뭐 같이 있냐 이런 것들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한다 그러는데 변증을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맞는 약을 맞춤식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게 한의학의 장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두뇌 훈련이 있어요. 이 결국은 뇌를 발달시켜 준다는 측면 그리고 나한테 약한 인지 기능들이 있죠. 우리 주의력 검사를 보면은 주의력이 단순히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
주의력, 청각 주의력, 그밖에 분할 주의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인식을 할 때 간섭을 얼만큼 덜 받는가, 또는 작업 기억, 이건 작업 기억은 기억이라고 하지만 주의랑 가까운 건데 잠깐 보고서 그걸 얼만큼 기억하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우리 그 주의력의 여러 종류들인데, 그 중에 검사를 보면 나한테 약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표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인지 훈련, 레아컴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부족한 그런 인지들을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밖에 또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뇌는 결국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읽어낸 걸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중에서 특정한 뇌파가 나올 때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뭐 SMR이라든가 이런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그런 뇌파들이 잘 나오면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한데, 그걸 인위적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뇌파, 목표로 하는 부위에 목표로 하는 뇌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밖에 뭐 청각 주의력이 약하면은 청지각 훈련을 한다든가, 특정한 부분에 뭐 늦은 부분이 있으면은 뭐 감각 통합 훈련으로 감각을 통합시켜 줌으로써 뭐 수행 속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과 두뇌 훈련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약과 두뇌 훈련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뇌를 이제 발달시켜주고 하니까 약을 복용한 뒤에도 상당 기간 효과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뇌 훈련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수영이나 자전거 한번 익혀두면 평생 할 수 있죠. 우리 몸이 기억을 하죠. 체득이 되는 것처럼 이런 두뇌 훈련을 꾸준히 하면 뇌의 신경망, 뉴런이라는 뇌의 그 세포들이 이어지면서 뇌가 학습을 하고요. 한번 형성된 뉴런의 이런 학습 구조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만큼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는 것과 두뇌 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약만 먹으면 치료가 끝인가요? 부모 교육과 행동 치료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약을 복용하고 두뇌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만 그게 사실 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아이의 행동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나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약 같은 경우,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 미국 소아과학에서 나온 그 ADHD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약을 복용하는 거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안경이 우리가 썼을 적에는 시력을 개선해주지만 안경을 벗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약을 복용했었을 때 약효가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행동이 개선되지만 약효가 다한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의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뭐 두뇌 훈련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적절한 양육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보통 추천하는 부모님 양육에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귀찮지만 위험하지 않은 행동은 무시하라.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즉각 중단 후 벌을 줘라. 세 번째는 잘할 때 즉각 칭찬해줘라.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드리자면, 보통 ADHD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떼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해줘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일일이 반응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시고 다그치시겠죠. 근데 그렇게 혼을 내고 다그치는 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관심 끌기에 성공이 돼요. 특히나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들은 서로 부모님의 관심을 갈구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혼내기 위해서 결국은 동생 다른 형제는 뒷전이고 나한테만 관심을 주게 되겠죠. 혼은 나지만 관심을 내가 끈다는 면에서는 일단 성공이 되고 그게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데 위험하진 않은 행동, 이런 행동은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극적인 무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알겠다, 엄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하자라든가, 그거는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그거는 사줄 수 없어, 비슷한 거 있잖아, 안 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셔야 돼요. 혼을 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자리 피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적으로 혼을 내는 게 하나의 관심으로서 2차적인 이득이 되는 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행동을 무시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예를 들면은 뭐 동생을 때린다든가 또는 높은 곳에 뭐 올라가서 유리창에 앉아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행동은 즉각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이라고 해서 꼭 무슨 무서운 체벌 이런 게 아니라
미리 벌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 앞으로 동생한테 나쁜 말하거나 때리면은 너는 벽을 보고 5분 동안 서 있어야 돼 라든가, 뭐 너는 그날 뭐 TV는 못 보는 거야 라든가, 미리 정해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보통 한 번 정도 경고를 주세요. 너 경고야, 한 번 더 하면은 너 정해진 대로 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조심해,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그래도 또 반복되면은 그때는 벌을 주시는데, 또 벌을 주실 때 중요한 요령이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셔야 돼요. 감정을 자제하시고 정해진 대로 좀 드라이하게, 우리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벌 받기로 했지, 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아이가 막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 잘못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싹싹 빌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또 하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든 사정을 하든 드라이하게 그 벌을 주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좀 간과하기가 쉬워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적에 즉시 칭찬을 해줘라. 이거 왜냐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은 이건 당연한 행동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즉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ADHD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동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죠. 동생 이뻐하고 좋아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가서 아이한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뭐 무슨 용돈을 주시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로써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을 나중에 해주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실 적에, 야 아침에 너 학교 갈 때 보니까 너 준비 빨리 했더라, 너 동생 챙겨주더라, 잘했어, 이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즉시 칭찬을 해주셔야 그 행동과 칭찬이 연합이 돼서 행동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발견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처음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행동이 개선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칭찬도 조금 더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한데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어려우시면은 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책이나 영상 같은 걸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아이 행동에 대입해 보시면 의외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치료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숙지하셔가지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부모 교육 심리 치료를 모두 병행했을 때 실제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한의원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ADHD 아동이 오면, 또 ADHD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에 맞는 적절한 맞춤 한약을 쓰고 두뇌 훈련을 합니다. 이 전후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개선되는지를 알려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원했었을 때 그 ADHD에 대한 척도들이 있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주의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약도 복용하고 훈련을 하죠. 훈련은 최소 20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다면 약을 중단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주의력 검사를 재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던 게 얼만큼 회복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결국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은 약을 복용하던 거를 이제 멈추고, 그리고 훈련도 다 끝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검을 했었을 때, 그때 주의력 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부모님이 보실 적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개선될 것,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되면은 이건 이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치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ADHD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냥 무조건 약만 계속 몇 년씩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후를 비교해서 치료의 시작과 치료 끝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의력 검사의 전후를 비교해서 개선된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희 한의원의 경우는 내원한 아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좋아졌어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전거나 피아노를 계속 배우면 결국은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부족한 인지 능력도 결국은 꾸준히 훈련하고 치료해 나가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ADHD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ADHD,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되, 물론 치료는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ADHD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좀 바뀌고 있죠. 지금 AI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고 곧 로봇도 아마 많이 발달될 것 같아요. ADHD가 있는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과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예전에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죠. 아주 옛날로 가면은 뭐 선사시대에는 정말 같이 사냥을 했어야 되죠. 사냥을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 무리에서 이탈이 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들어가죠. 특히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존댓말도 발달을 하잖아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남이 중요하고 남을 인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만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남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지만 앞으로 더 올 거예요. 인간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그래야 내가 생존을 하니까, 둘째로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가 있고 자기 생존할 수가 있고 또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 ADHD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의 또는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 있죠. 창의력이라든가 나의 솔직 담백함,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를 오래 꾸준히 못하지만 빠른 시간에 순발력 있게 해치우는 것들, 이런 나의 장점을 잘 부각을 해 나간다면 ADHD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ADHD를 가진 분들 많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일까요? 일단은 ADHD가 알려진 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산적으로 해야 되고 초집중해야 되고 일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면 자꾸 더 잘하기를 바라는, 내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의 집중력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중력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집중력 떨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90분짜리 잘 못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ADHD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질환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ADHD가 이런 거구나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ADHD 어떤 건가요? ADHD 이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AD는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AD는 Attention이 Deficit,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H는 Hyperactivity, 과활동, 과잉활동입니다. 그래서 D는 Disorder인데, 그래서 이게 질환 장애라는 뜻인데 주의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서 부주의해요. 이런 것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력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H는 과잉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만하고 모터가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이제 충동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또 큰 거라서 막 질러요.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나와버리는, 참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이런 충동성, 이런 것들이 세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 과활동성, 과잉활동,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 요것들이 주요한 요소인데요. 이 ADHD 자체는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잉 활동보다는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실행 기능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놀다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를 있는데 이걸 까먹고 자꾸 딴 거 하다가 또 숙제해야 되는데, 하지만 숙제는 결국 못해. 이게 이제 어떤 실행 기능의 문제가 됐고,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 실행 기능을 해주는 게 요 앞부분은 전두엽 부분의 뇌 기능인데, 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이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되는, 못하게 되는 요런 질환이 ADH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인가요? 사실 그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요. 뇌 기능 자체가 발달해서부터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
말씀드렸듯이 전두엽 기능이 발달이 조금 늦다, 뭐 2, 3세 이상 늦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ADHD 자체가 뇌의 기능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후천적으로 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혹은 뭐 유튜브나 다른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악화되면서 집중력 자체나 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자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라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나의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닌지는 판별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내원하셨을 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개선이 되고 집중력이 좋아질지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이거는 가셔서 정서적인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성인 ADHD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 ADHD 중에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활동은 어른이 되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옛날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크면 좋아져야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맞습니다. 크면 좋아지는 것들이, 과잉 활동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는 맞는데, 대신에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은 오히려 문제가 더 되죠. 특히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계속됩니다. 충동성이 이어져서 어떤 알코올이나 혹은 어떤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 막 하는 보복운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ADHD 경우는 이게 12살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뒤져보면 그때 산만했거나 혹은 약간 멍 때리는 게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떤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었고, 그게 성인이 와서 과잉 활동은 없지만 이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성인 ADHD 증상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일이 있는데 일에 마무리를 못 한다거나, 순서를 못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거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충동성이 있어서 막 지르는, 혹은 내 얘기만 하게 되는, 소위 눈치 없다고 하면서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혹은 어떤 경우는 이런 충동이 아니라 어떤 데는 대부분 멍한 채 있으면서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왜 4차원적 어디가 있는가 하지만 나는 거의 안드로메다로 우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 ADHD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실행 기능이 떨어져서 일의 순서와 체계와 실행 기능이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생각만 있지만 못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인 ADHD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는 그냥 후천적인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 자체도 12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몰랐었는데. 그리고 ADHD 중에 거의 50-60% 정도는 성인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아 청소년 ADHD가.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애들은 산만한 게 맞죠? 그래야 애들이고 애들답죠? 애들이 무슨, 이 에어론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만한 게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까불고 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조용해야 되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음식점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또 산만하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의력이죠. 근데 이 ADHD 아이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들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게임하면 6시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꼭 해야 되는 숙제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의력이죠. 내가 관심 있는 꼭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의력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시프팅이라는데 전환을 해서 하기 싫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의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만하지만 좀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들이 ADHD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친척들의 관계든 친구들 관계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2가지 이상 이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이제 ADHD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ADHD 진단 어떻게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단 자체가 임상가가 아이를 보고 혹은 당사자 성인분들을 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 1학년이 아니더라도 저학년 아이들 보면, 제가 남자 어른이니까 남자 어른이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보통은 여기까지 잘 안 와요. 근데 그 ADHD 아이들 많은 경우에는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뭐 하는지 보려고 해요. 혹은 제 뒤쪽에 여기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가 아니라 손 씻는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 와서 세면대 틀기도 해요. 보통은 안 그러는데 많이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ADHD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임상가가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병력을 들어서. 그래서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평가도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설문 검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 했는지 스스로 자가평가 혹은 보호자 평가를 하고요. 컴퓨터로 하는 주의력 검사도 있습니다. CAT라고 하는데, 주의력 검사를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간섭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표준 편차 범위에서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는지, 이쪽 구석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또 뇌파를 찍기도 합니다. 정량 뇌파라고 하는데, 그 뇌파를 찍어서 뇌 기능적으로 혹은 ADHD적인 어떤 요소가 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혹은 감정적인, 성격적인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은 종합 심리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뭐 소위 풀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시행해서 주의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ADHD 치료는 가능한가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질환 자체가 뇌 기능의 발달 정도가 더딘 2, 3세 정도 늦춰졌다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치료받지 않았을 때 요 갭이 큽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아이는 2, 3학년 정도의 사회성이라면 애들이 얘랑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사회성을 더 발달시킬 기회가 늦어지고 요 격차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격차를 줄여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이고, 그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두엽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의 네트워크, 약간 부족한 네트워크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좀 공고해서 발달을 도와주는 게 약물 치료로 1번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DHD가 많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기 치료가 되어왔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국가에서도 1번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신에 어떤 부족한 사회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놀이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이런 경우, 혹은 일상 활동을 좀 알려주는, 행동을 조절해주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2번째 어떤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ADHD가 동반됐을 때 일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혹은
사회적으로 자라오는 과정 중에 너무 넌 왜 그래 하고 소위 쿠사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많이 같이 동반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3분의 2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는 부모들도 ADHD 아이들 키우는 경우에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우울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하는지,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모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성인의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첫 번째 치료가 약물 치료가 있지만 약물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드셔야 되는지 소위 컨센서스 합의가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뇌발달을 돕는 게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공고히 하는 게 약물 치료라고 하면, 성인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일주일치, 열흘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쪼개서 요거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하루 단위로 할지 혹은 1시간 단위로 할 때, 심지어는 15분 단위로 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하는지를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워크북처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성인 ADHD 불안감 다루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감수한 책인데, 여기서도 그런 성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워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산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혹은 인지행동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성인분들의 경우는 많이 이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플을 쓰라고 하는데 요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인의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나한테 부담이고, 세웠을 때 못했을 경우에 나한테 자꾸 이제 위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SAP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주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행동 가능할 때 액셔너블,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그 지점에서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페시픽하거는 나는 뭐 1년 내에 뭔가를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난 운동을 매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매일 달리는 건 안 되겠어.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2번 달릴 수 있겠어. 처음에는 15분이 뭐야, 5분밖에 못 달리네. 그래서 나는 5분씩 달리고 10분 쉬고, 5분 달리고 10분 쉬고, 이런 런데이 같은 어플을 써서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거야. 이게 스페시픽이고, 액션업으로는 실제로 가능한 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운동화가 있어야 뛸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가능한,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러닝은 할 수 있지만 당장 승마를 하거나 당장 골프채가 없는데 골프를 치거나, 그 골프를 하겠다면 골프채를 사셔야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액션업을 한 게 이제 러닝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한 거, 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자세를 취해 주시고, 피벗 포인트는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침에는 아침 스케줄을 정리해야지, 또 오늘 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 그 지점에서. 혹은 밖으로 나갈 때 핸드폰은 어디다 넣어놨는지, 혹은 현관문 옆에 차키는 놔뒀는지, 이렇게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부화 전략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밥 한 줄 다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김밥을 잘라서 먹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ADHD는 왜 예민한가요? ADHD 있는 중에 또 예민한 게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옷 태그가 있는 거 못 입는 분도 있고요, 긴팔 못 입는 분도 있고,
겨울에도 이제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분도 있고 맨날 슬리퍼 신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게 걸리적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고 정서적으로 욱해지는 충동이 되거나 뭐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깔아앉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ADHD 자체가 이 전두엽 기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 기능은 뭘 하느냐, 감각을 걸러주는, 불필요한 감각을 걸러주는 거죠. 이를테면 밖에 차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차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신경을 쓰게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차 소리는 줄어들게 해주고 걸러주는 체가 이 여기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저 안쪽 뇌, 감정에 과잉하게 되는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는데 그 영역을 조절해주는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전두엽 부분이죠.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걸 잡아주는 게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극도 걸리지 못해서 자꾸 노래소리가 들린다거나, 그 청각에 예민하다거나, 촉각에 예민하는 자극이 예민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금방 충동적으로 되는 감정적으로도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걸러주는 필터 기능,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쿠쿠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세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조성 원장님이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 중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술도 많이 하고 환자도 많이 보시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랑 같이 정신과 의사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엄청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성격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쿠쿠닥스에서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ADHD를 진단을 받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DHD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위대한 위인들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는 제일 똑똑하신 아인슈타인도 ADHD 성향이 있었었고, 또 요즘 이 일론 머스크, 이분도 ADHD 성향이 너무 많았던 거죠. 실제로 또 ADHD 치료를 받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된 부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ADHD 자체가 어떤 무슨 낙인 찍힐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예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게 어떤 부분에서 눈치가 빠른,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DHD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부분들, 열정적인, 또 이분들은 과몰입하는 특성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생산적으로 잘만 이끌어내면 훌륭한, 남들이 못하는 걸 확 이렇게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ADHD는 그냥 요컨대 페라리 엔진, 슈퍼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절해주는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라는 이런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한테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열정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실행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도 훌륭하시고, 이미 훌륭하시고 더 훌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은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 ADHD 치료를 받는다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꽤 이 ADHD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물 치료나 혹은 치료를 처음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에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 생긴 것 같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뭐하고 순서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라고도 하세요. 나는 내 머릿속 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치료 자체가 나를 좀 많이 깨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일도 관계도 개선시켜 줄 수 있으니 꼭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ADHD의 핵심 증상은 자기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집중력이 낮은 게 아니라 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나요? ADHD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있다고 인지도 하시고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 ADHD가
단순히 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 혹은 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 다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뇌에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전두엽은 말 그대로 우리 이마에 위치한 뇌 부분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들이 주의력, 집중력, 충동을 억제하는 것, 또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는 실행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두엽과 연결된 뇌 회로가 원활하지 않아서 자기 통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행동이나 감정,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또 이런 불균형이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DHD가 단순히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충동적인 행동, 감정의 기복,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특징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이걸 정리하면 ADHD라고 하는 질환은 뇌에서 자기 조절을 맡고 있는 부위와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하게 잘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의 증상들도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집중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나 감정, 동기부여, 계획 등 여러 가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ADHD는 유전율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유전적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DHD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이게 뇌 발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부모 중 한 명에게 ADHD가 있으면 자녀가 같은 ADHD를 겪을 확률이 연구에 따라서 적으면 25%, 많으면 35%까지 나타나고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모두가 ADHD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더 높아져서 50%에서 75%까지 달할 만큼 유전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만약 한 쌍둥이가 ADHD로 진단이 될 경우 다른 쌍둥이도 ADHD일 확률이 77%까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 요인이 큰 이유는 이게 한두 개의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주의력, 충동 조절, 행동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과 그 조절 시스템을 담당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 신경회로 발달, 실행 기능, 감정 조절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 선천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환경이나 후천적인 생활 습관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ADHD는 신경학적, 생물학적인 유전적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ADHD가 있는 분들이 겪는 문제는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책을 펼쳤는데 책을 펼치다 보니까 좀 책상이 너저분한 거죠. 책상이 너저분해서 갑자기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진을 보고 여행 갔을 때 생각이 나서 또 그때 막 여행 갔었던 기록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 같은 걸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다가 여행 사진을 보고 다시 이제 여행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려고 했던 걸 시작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ADHD 환자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작업을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서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과제나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는 그냥 정말 쉬운 거, 그냥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는 거, 그냥 파일을 여는 거, 아니면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내가 한 문장을 쓰는 것, 이런 것처럼 아주 쉬운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5분만 하자, 아니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장 쉬운 거 먼저 하나만 해보자 라고 하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시작이 쉬워지고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걸 시작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실제로 ADHD 환자분들을 볼 때 병원이나 혹은 심리 상담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줘서 부담을 주는 대신 바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게 한다는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ADHD가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자기 이해는 왜 중요한가요? 내가 ADHD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께 내가 ADHD가 정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또 스스로 이런 질환에 대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성격 문제로 치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ADHD가 단순히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 발달 또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긴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진단을 먼저 받으면 본인에게 맞는 치료 또 생활 습관 개선 이에 따른 실행력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행동이나 감정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혹은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계속 증상들을 악화시키거든요. 하지만 진단을 통해서 내가 ADHD라는 걸 이해하고 또 이런 상태를 잘 습득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부담감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스스로 비난하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또 대인관계나 일상 적응력이 개선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ADHD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업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대인관계, 건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조기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낙인이나 방치로 인한 우울, 불안, 약물 중독과 같은 2차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진단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요. 이 질환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HD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를 낙인 찍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그냥 걱정만 하거나 내가 환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질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뇌의 특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의지가 부족한가? 책임감이 없는가?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 상태를 제대로 일단 알고 나면 또 ADHD가 가진 장점이나 개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창의력도 굉장히 좋고요. 남들은 잘 시도하지 못하는 걸 용기 있게 또 시도하기도 하고 통찰력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단받고 중요한 게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ADHD가 있어도 충분히 나로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 이 질환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ADHD 증상을 겪으셨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도 실제로 ADHD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당시에 대학생 시절에 제가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억지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면담도 하고 뭐 심리검사도 하고 뭐 컴퓨터로 한 테스트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뭐 제가 ADHD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약물 치료라던가 심리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ADHD 성향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사실 치료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게 지금 바뀌거나 뭐 성향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ADHD가 치료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결국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향이 내가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지 그 다음 이런 성향을 가진 내가 뭐 그렇게 싫어서 이 성격을 바꾸고 싶은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저는 ADHD 성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싫지 않았고 그냥 그런 저를 스스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HD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도전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일에는 굉장히
하기엔 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들을 사실 충분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단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단점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알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강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를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운동이나 식단,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가 내 몸에도 딱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은데 막상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다가 그러다가 직접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해소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맞춤형 영양제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를련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영양제를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기 전에 혹은 드시기 전에 이런 건 꼭 확인하고 먹어야겠다 싶은 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를련 스토어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검증된 영양제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직접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